이제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 있을 때 제가 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바로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과 실천을 통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3년 정도, 올해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된 사업들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목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과 실천을 통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미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뭘 또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해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것이냐, 우리 동네 복지사 분들을 저희는 양성이나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부터 사회복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지는 지금 25년, 6년 차 됐고요. 사회복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로 현장에서만 근무를 해왔고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하고 사회복지론, 실천론, 그다음 사회복지 사회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잖아요. 지난번 우리 오단희 교수님이 아마 설명드렸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자가 100만 명이 넘었죠. 언제 100만 명이 넘었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 말씀 안 하시던가요? 지금이 올해가 19년이죠.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계를 보면 100만이 그때 넘었습니다. 그럼 2018년, 19년. 그럼 지금 100만이 훨씬 넘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이나 배출된 자고로 복지사에 있어서 저희 선진국에 비교해도 사회복지사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근데 100만 명을 배출했는데 실제로 100만 명 중에 사회복지사 현장, 공무원 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몇 프로 정도나 현장에 가 있나요? 저희가 10%가 채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수치로 보면 90만 명 이상이 장롱면허인 거예요, 장롱면허.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동네 복지사를 3년 동안 사업을 해서 작년에 서울시 참여예산, 여기는 지금 어디 참여예산을 지원받은 거죠? 양천구라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1차, 2차, 4차까지 통과가 돼서 선정이 돼서 올해 1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현재 서울에 있는 2개 복지관이 6,500만 원씩 정도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동네 복지사 사업을 올해 1년 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설명을 드리려 교수님들이 한 10분 정도 있어서 10분 정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한테 우리 동네 복지사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그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현장 경험도 없으신 그런 분들, 특히 50대인 분들이 많으시고 여성분들이 많으시는 그런 우리 동네 복지사 분들한테 어떠한 교육 과정을 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이고 2급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국가 자격증이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굉장히 부정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로가 상반된 입장이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복지사로 3년 동안 모집을 해서 상담을 나누신 분이 한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고, 100명이 넘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았던 이 분들은 대표적으로는 50대 분이시고 여성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땄는데 근데 이분들한테의 사회복지사의 의미는 되게 남다르고 소중하더라고요. 그 1년 조금 넘게 사이버 자격증으로 따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였는데, 아니면 평생 뭐 교육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들한테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제가 이분들하고 실제로 스터디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1년이 넘도록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거의 대다수였다. 제가 이따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뭔가, 그리고 전문가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따가 던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솔직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로 가르칠 때 사회복지가 있지만 사회복지 전에 사회사업학과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사회사업학과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에 사회사업학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다가 사회복지학과로 변철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따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회 플러스 복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는 뭔가요? 일단 사람이 있겠죠, 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회가 운영이 될까요? 사회라고 하는 건 환경 속의 인간이고요. 환경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간에도 관계가 있고요. 그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는 변화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이 발달이 됩니다. 그죠? 사회의 정책도 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인 사람들도 바뀝니다. 우리가 1960년대 사회랑 1900 지금 살고 있는 19년 사회가 똑같을까요? 2020년 사회가 똑같을까요? 그러면 60년대 사회, 70년대 사회, 80년대 사회, 90년대 사회, 이 네 가지 사회가 있다고 치면 이 네 가지의 사회가 변화되어 왔잖아요.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 왔을까요?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사회를 모르고는 복지를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회는 뭐냐? 이거는 환경 속의 인간이고요. 그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는 조금씩 계속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 분야도 60년대 사회복지 분야랑요,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또 변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계속 변해요. 그러면 그 복지는 왜 변하는가? 바로 사회 플러스 복지에 있어서 사회라고 하는 측면은 끊임없이 변화되고요.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의 인간, 그 다음에 어떤 관계와 상호작용. 관계와 상호작용은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저의 관계, 선생님들 간의 관계, 사람들 간, 가족들 간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됩니다. 그죠? 나이가 청소년을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사회에 진출을 하고요.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는 또 어느덧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또 낳게 되고 이렇게 계속 변화됩니다. 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지는 뭐냐 그러면 복지는 복복자의 복지자를 쓰는데요. 우리 이 복지는 이상입니다. 이상. 어떤 이상이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정신적인 행복. 그래서 복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행복하고 물질적인 행복. 그래서 이 한자를 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책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저 복지자의 한자를 잘 풀어보면 어떤 물질적인 풍요랑 심신적인 안정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복지는 뭐예요?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하는 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복지사회인가요? 복지국가인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복지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회다. 복지사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은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복지사회가 아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 복지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하는 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복지의 수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어디예요? 북유럽 국가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나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계속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근데 복지를 그러면 어떻게 지향하느냐? 사회를 기반해서 복지가 지향되는 겁니다. 사회. 그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회랑 한국 사회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 그럼 우리 사회에 맞는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근데 우리나라에 만든 사회복지를 지향하지 않았고 여태까지는 주로 뭐에 의존을 많이 했냐면 주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쪽의 사회복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죠. 해오고 그럼 우리만의 복지를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아직은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뭐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사회의 변화에 맞게끔 뭐예요? 복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예전에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것을 기관의 미션, 모토, 기관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복지관의 기관의 미션 비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라고 하는 건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을 해왔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였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게 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우리가 사회를 잘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를 잘 아시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통해서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거의 200년이 넘게 걸렸던 시간들을 저희는 불과 5, 6년 만에 압축된 경제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제성장만 있느냐? 그 압축된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좀 생겼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가족 해체가 됐습니다. 예전에 대가족이었잖아요. 점점 집단 가족들을, 여러 가족들이 우리가 대를 이어서 뭐 3세대 정도가 같이 살았다면 지금 현재는 뭐예요? 점점 가족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 여기 아마 대부분 이제 60, 70년대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이사 오면 뭐예요? 떡을 돌리던 기억 나시나요? 동네에 이사 오면 떡을 돌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했던 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형제. 또 예전에는 그 부분만 있었는지 아세요? 사촌, 팔촌 형님들한테도 취업 자리를 부탁했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점차 변화돼서 지금은 어때요? 개인화가 심화됐죠. 개인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화가 됐습니다. 집에 혹시 자녀분을 두신 분들 있으면 집에 혹시 따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갔다 하는 큰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저는 외아들인데 심지어는 아들한테도 노크 없이 들어갔다가 면박을 당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지금은 자기 방, 자기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개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잘 실천해야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환경 속의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익사회에 가깝습니다. 이익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뭐를 쓰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계약. 그죠?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쓰나요? 대출계약서를 쓰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잘 살펴보시면요. 너는 무엇을 줄 것이고 나는 무엇을 줄 것이다. 서로 뭐예요? 계약을 맺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익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사회. 여러분 저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을 소개받으면 뭘 줘요? 복비도 주죠. 이것도 다 뭐 정해져 있는 복비를 주죠. 이게 다 뭔가를 주고받을 때는 뭐 그에 상응하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익사회라고 하고요.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예.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맞지 않게 복지를 실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예전에 복지는요, 어려운 집에 뭘 갖다 줬어요? 쌀이랑 옛날 연탄 배달 혹시 봉사 같은 거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선생님도 예전에 뉴스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연탄 배달하는 봉사자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최근까지도 탄광이나 이런 데는 연탄 배달하는 게 나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죠. 사회가 바뀌어서 연탄 쓰고 있는 그 집이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있긴 있죠. 소수. 하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뭘 한다고 그래요? 연탄을 날려드리는 게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사회 변화에 맞게 복지를 실천하고 계신 사회복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복지는 그 사회에 맞게끔 함께 약자와 함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이게 저희들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뭐 보편적 복지냐, 뭐 그렇지 않은 복지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사회복지는 약자와 상관하는 공생을 지향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돕고 나누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하는 게 좋을까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오다희 교수님이 아까 동영상 강의 보니까 마더센터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잠깐 말씀하셨던데 경력단절 여성분들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 예.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육아를 키우는 과정 안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 복직하지 못하는 그런 수가 훨씬 많죠. 비중. 예. 그런 분들은 뭐예요? 사회복지 자기가 근무하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한 채 다시 육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절이 되고요. 단절이 되면 또 어떻게 되든 이제 이후에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다 크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 130명 정도 상담을 해보면요. 거기에 50대인 분들이 대부분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좀 많았고요. 저희 복지관에서 경력단절에 계신 여성분들의 강점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생활을 할 때 가졌던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타고나면서 갖고 있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강점을 살려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가 우리 동네 복지사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겠어요?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사회복지사인데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괜히 땄나 봐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왜 그런 말씀 하시게 됐는지를 여쭤보니까 사회복지사로 50대에 따셨는데 어디 사회복지사 채용한다라고 하는 곳에 지원서를 냈더니 서류 전형조차도 통과되지 않더라. 그래서 몇 번이나 한번 넣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8번 정도 넣어놓고는 포기했대요. 그 뒤로는 아예 사회복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만났고요. 또 어떤 분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꼭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제가 자기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주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 혹시 사회복지사 안 필요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아직은 뭐 채용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저는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사회복지관에 그냥 근무를 좀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주기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교통비 정도만 좀 주고 복지관에 좀 근무하면 좀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기관에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지원서를 내고 그분은 면접까지 보셨나 봐요. 면접을 봤더니 사회복지사로서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어딜 가서도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 거죠. 복지관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러니 내가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 1년만이라도 경력을 좀 쌓게끔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특히 장롱면허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그 매월 자격증 이렇게 배포연화 뭐 이런 게 나와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봤더니 자그마치 70만 명이 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배출이 됐고, 그지만 그 중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 사실을 좀 알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그 중에서 은평구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제일 숫자가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1위.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일까요? 경기도. 2등. 서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 경기도를 합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7, 80%? 70, 80%까지는 아니고, 40%까지는 아니고, 한 55% 정도가 서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한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관리자로서 사회복지사를 뽑을 때, 전제 조건을 항상 2년 이상, 3년 이상, 사회복지 현장 근무를 필수로 놓고 사회복지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의 현장의 입장을 좀 대변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죠. 졸업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죠. 그럼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 오면 하나부터 10까지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되게 이상하죠? 아니, 사회복지학과에서 4년 동안 교수님들한테나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정작 현장에 와가지고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새로 다시 업무를 알리려면 다시 가르쳐줘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 가서든지 경험이 2, 3년이라도 있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시간만큼은 뭐예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이 20대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50대인 분들이 복지관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시죠.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몇 급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2급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급 시험까지 봐셔갖고 1급 자격증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뭐 잘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처음에 어디부터 막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행정부터 막혀요. 행정. 예. 왜냐면 모든 복지관들이 뭐예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행정을 그만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 집행을 하려고 해도 영수증을 붙여야 되고, 결의서도 작성해야 되고, 기한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이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다. 뭐, 아니신 분들도 있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경력 단절 되셔갖고 사회복지사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면, 사회복지사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는데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면접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어떤 거라도 시켜주십시오. 뭐 경로식당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땄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동네 복지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사 100만 시대입니다. 동네마다 복지사가 넘쳐나는데 이 넘쳐나는 복지사들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3년 전. 네.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태어난 사업이 바로 우리 동네 복지사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사. 근데 왜 우리 동네 복지사라고 졌냐면, 요즘에 찾아가는 동지매센터로 서울시가 다 바뀌었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뭐 주사, 뭐 이런 거 옛날 공무원들을 부를 때 우리가 주사, 주보관, 주무관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다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해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가 선생님들 살고 계시는 동네에 동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호칭을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복지사라고 명칭을 세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우리 동네 복지사 분들이 제가 우리 동네 복지사, 우리 은평구에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장로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려고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도 받고 막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달을 그냥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혹시 가족분들 중에 또는 우리 동네 주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데 혹시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신 이런 분들 혹시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냐고 뭐 통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반지장님 동주민센터 다 여쭤봤더니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거의 한두 명밖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 한 분이 만약에 변호사 자격증을 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선생님 변호사 자격증 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나 선생님. 동네방네 현수막 붙이고요. 그 다음에 동네 아마 잔치할 거고요. 그죠? 아마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사촌 가족들까지도 우리 집에 변호사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의사는 어떨까요? 의사. 우리 집안에 집안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처가댁이 진주인데, 진주에 내려갔더니, 결혼하고 처음에 내려갔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집안에 의사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알고 봤더니, 촌수가 한 10몇 촌 되는 분을 가족 중에 의사가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주 우리 사회가 집안의 의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시고 주변에 나 사회복지사 다 땄다고 막 소리치고 주변에 막 알리고, 예? 그 가족들과 한 파티 여신 분 계실까요? 네? 그렇죠. 플랜카드 좀 붙이고. 예? 없나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을 때? 플랜카드도 붙였죠. 집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공개가 붙인 게 아니고. 네. 거기다가 붙였죠. 아마도 선생님 변호사 따셨으면, 아마 동네마다 다 붙였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자기 부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또 심지어는 우리 동네 복지사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떤 따님한테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겠더니, 네? 우리 어머니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숨어서 따는 자격증인가 같아요. 드러내면 안 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사분들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옆에 자기가 따고도 아마 얘기를 안 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홍보지를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복지관 옆에 2개 동주민센터가 있어서요. 동주민센터에 A3로 돼서 이렇게 포스터를 2장을 이렇게 붙였어요. 복지관하고 3장을 이렇게 붙였더니, 붙이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가 막 100통이 넘게 온 거죠. 전화가.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 50%는 뭘까요?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막 좀 당황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 50% 정도는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는 줄 알고.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이게 문구를 읽는 거에 따라서는 이게 일자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인식을 해서 전화 오신 분 되게 많고요. 실제로 우리 동네 복지사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여기가 그 사회복지사 일자리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코 껴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 100 몇 통이 왔는데 실제로 상담을 했던 분은 78명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왜 상담을 했냐면, 선생님이 제가 우리 동네 복지사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그 복지관에 오면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상담하신 분이 78명 정도가 됐고요. 그 78명 중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우리 동네 복지사에 실제로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27분이었어요. 27분. 27분. 27분이 이러한 모양으로 해서 모이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근데 모였는데 우리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동네 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좀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워크숍도 하고 의견도 많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표적인 걸 한 3가지 정도 나왔어요. 하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회복지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 그래서 이분들끼리라도 또 서로 좀 알고 지내고 서로 돕고 나누고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일자리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였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곳을 찾나요? 그랬더니 그런 분도 계셨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분들, 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요양보호사로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직업이 다양한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50대인데 퇴직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제 일자리가 끊기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월급을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월급은 많이 안 받아도 된대요. 근데 월급이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한번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지 적어보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최저 급여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대다수가 퇴직하고 나서는 어디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조금 느슨하면서 월급은 조금 적더라도 좀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조금은 저도 좀 많이 놀래긴 했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데, 처음에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돼서, 그죠? 40개. 아주 옛날로, 과거 3년 전으로, 지금 시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없네요. 자, 78이 맨 마지막이었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처음에 여기 복지관에 조회수가 1792개 조회가 돼 있죠. 이게 요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요 동네 복지사를 찾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복지사 현수막을 나중에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붙이기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동네 복지사 참여자분들의 생각과 바람이라고 이제 쭉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로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처한 생활 여건 속에서 부담되지 않는 시간과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경험과 이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러한 실천 경험과 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일자리,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등 본인이 하고 있는 사회활동과 병행하는 사회복지사 활동을 통해 향후 60대나 70대가 노후가 됐을 때
일자리 또는 전문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욕구랑 똑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3년 전에 제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모였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이유들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돕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려면 사회복지사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설명도 좀 해주고 슈퍼비전도 좀 주고 교육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 우리끼리 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역천동 이분들이 이제 27분 정도 모였을 때 역청도 주민센터에도 이제 주민 소모임 공모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다 돼서 저희는 복지관에서 예산을 지원한 건 거의 많이 없고요. 식사비만 지원했어요. 정기 모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이분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희는 모임의 특성은 저녁 모임하고 오전 모임으로 나눠져요. 2번을 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어떤 걸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염혜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보면 이분은 몇 줄 쓰셨어요? 그죠? 2줄 뭐 이렇게 짧게 몇 줄 안 썼어요. 보통 이게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기록을 좀 남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 어떻게 쓰셨냐면 염혜 선생님 사례관리 방문 이제 사례관리 실천을 직접 하신 거예요. 어르신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례 차인데 보면 사진은 있어도 뭐예요? 글이 요 정도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굉장히 흘러서 한 1, 2년이 지났겠죠? 1, 2년이 지나요. 1, 2년이 지나면 여기에 염혜 선생님이 이제 글을 쓴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볼까요? 황순자 염혜 선생님 이렇게 글이 과정 기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 과정 기록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저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웬만한 사회복지사들보다 훨씬 과정 기록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노력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27년도 때 그렇고요. 이게 느려가지고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쓰는데 쓰는 내용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그 앞에를 한번 더 가면 더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저거 한 거고 실제 사례 실천했던 거 이렇게 이제 아주 글을 빨간 글씨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처음에 이분이 사례 실천하고 나오면 2줄 쓰고 이랬어요. 오늘 어떤 어르신 댁에 가서 이야기 나누고 왔다. 이렇게 2줄, 3줄 이렇게 쓰셨던 분이 2년 지나서 이렇게 쓰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또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괜히 나중에 우리 동네 복지사분들한테 나중에 다 직장 다 자리를 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이들 웃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역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인 것만 나중에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마음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했더니 약간 3가지였죠. 하나는 친목하자. 서로 우리 간에 돕고 나누는 친목하자. 동네 복지사끼리. 네트워크를 잘 하자. 친목 네트워크를. 2번째 뭐예요?
공부하자. 사회복지사하면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일을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뭐예요? 사례 실천 경험을 하자. 제가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 제가 대학 가서 학생들한테 3, 4학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요, 도대체 사회복지사 역할, 전문성에 대해서 몰라요. 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서로 간에 돕고 나누는 관계, 이렇게 했어요. 정기 모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합니다. 월 1회, 첫째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에는 6시 반. 저녁반은 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서로 나들이도 많이 가고, 이거 최근에 나들이 가는 부분들 봤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찾자. 가치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다 공통된 우리 모임에 모이게 된 매개가 사회복지사인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답게 뭔가 관계, 가치를 갖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례 실천을 통해서 당사자를 직접 찾아뵙고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을 하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로 했고요. 혼자 사는 여성 어르신, 그러니까 동성, 그 어르신들 댁에 정기적으로 가서 어떤 방식으로 사례 실천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실천 이론과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생태체계 이론과 모델을 좀 많이 실천에 있어서의 중고 틀로 가지고 있고요.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강점과 관계로 사회사업을 하자. 아까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회사업은 주로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회적 약자에. 그래서 이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소한 이웃들과의 소소한 행복, 나눔 이런 것들을 엿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실천 기록입니다. 그분이. 그다음에 이제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땄는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전문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어떤 동네에서 이웃들을 이렇게 살피고 보다 사회복지사로서 실천하는 즐거움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까 염혜수 선생님 특히 이런 말씀 많이. 이분이 처음에 우리 동네 복지사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랑 상담했을 때만 해도 일자리 취업하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근데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새 삶을 사는 것 같다. 목적도 뚜렷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부딪혀 가면서 배우고 느끼니 이제야 우리 동네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스터디를 제가 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스터디도 우리가 정기 모임 때 스터디를 해봤자, 정기 모임 때는 또 우리 모임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스터디를 하자. 근데 스터디를 우리가 첫째 주 수요일 날 모이잖아요. 근데 그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어쨌든 한 달 내내 수요일 날은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래서 스터디를 했고요. 스터디하는 책은 복지관 사회사업 실천 사례집이라고, 이 책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사례 실천했던 사례를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강점을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하자. 그러니까 이 모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3시 25분 맞나요? 빨리 해야겠네. 유익하자. 그래서 동네복지사 경험들, 그러니까 서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그 카카오톡 단톡방도 만들었고요. 밴드도 방도 만들어 서로 교류화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도 지금 종사하고 계신, 그리고 본인이 살아오신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또 갖고 계신 강점이나 재능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서로 일자리를 소개해줘요. 그리고 취업을 하게끔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선생님들끼리 서로 돕고 나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아프게 하고, 또 나중에는 뭐 생일자 이런 것도 본인들끼리 이제 또 소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자기 생일도 챙겨드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동네 복지사끼리 친목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 생기는 유익함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동네 복지사가 이제 지역신문 이제 1년 정도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죠. 입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런 지역신문에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쭉 하다가 이제 2년이 넘고 이제 3년 차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좀 우리 동네 복지사를 이제는 조금 좀 체계를 갖자. 좀 모임의 체계를 갖자. 모임의 체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회칙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모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회비가 필요하죠. 회비. 그래서 저희 연회비가 처음에 2만 원씩 시작해서 지금 10,000원 인상해가지고요. 지금 3만 원씩 연회비를 1년에 한 번만 내고 있습니다. 연회비 내고 있고요. 어떤 행사가 있거나 뭐 이렇게 활동 같은 거 있으면 연회비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돈을 찬조금 형태로 돈을 냅니다. 그래서 뭐 나들이 같을 때 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찻동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동네 복지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 그 돌봄 체계라고 하는 곳에 같이 활약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년에 2번 하려고 했는데 2번은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가 그동안의 사례 실천, 당사자분하고 사례 실천했던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기 우리 동네 복지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회를 해요. 요게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족분들도 오시겠어요. 왜 오시겠냐면 우리 동네 복지사 3년 활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가족들이 막아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뭐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 바람 났나?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매주 뭐 우리 동네 복사 한다고 모르는 거죠. 우리 동네 복사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그 남편분은 사회복지사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 반대해요. 자녀들이 엄마 뭐 힘든데 자꾸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집에 그냥 조용히 그냥 건강이나 챙기시고 수영이나 다니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사회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다.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행사할 때 가족분들 모시고 있으면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분 오셨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는 걸 보더니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건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분들에 대한 인식도 같이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복지사 정기 모임 있고요. 역량 강화하는 스터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사례 발표회 이런 걸 하고, 저거는 우리 동네 복지사 소개하는 박람회 같은 게 은평구에서 열렸는데 그때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 동네 복지사 모임을 소개한, 주민 모임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만든 홍보물이에요. 저것도 우리 동네 복지사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행사를 합니다. 나눔 행사는
여기 우리 동네 복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례 실천을 하신다 그러면 다 사례 실천 하실 거 아니에요? 사례 실천 하시는 당사자 어르신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한날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드리고, 또 우리가 공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친밀해지는 형태로 하는 행사가 나눔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친목 활동은 우리 동네 복사 분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어디 나들이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인천, 김포에도 나들이 갔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나들이를 가고요. 나들이 갔을 때 처음부터 뭐 1박 2일, 2박 3일도 간 적이 있는데 다 참여하지 못하면 중간중간에 시간 되는 만큼만 참여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잠을 못 자, 숙박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오셨다가 저녁에 막차 타고 가시거나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래서 특히 이제 동주민센터나 뭐 서울 노인복지센터 이런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최초로 돈을 들여서 만든 전단지예요. 요 저희 우리 동네 복지사 찾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은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하는 이 우리 동네 복지사의 실천은 이론을 모델로 하는 건 생태체계 이론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모임을 처음에 가졌을 때는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성과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자립공동체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했더니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다른 사회복지사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3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동네 복지사 27분 정도 모였을 때, 그때는 이제 왜 모이게 됐는지를 여쭤봤더니 제일 많은 부분이 뭐예요? 자기 필요, 내 이익,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대하고 계신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우리 동네 복지사분들 나와 좀 더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자, 세 번째는 가장 없었습니다. 가장 없었죠. 가치가 뭐냐? 사회복지사로서 이 모임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사회에 기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가치는 있긴 있었는데 거의 100%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5% 정도? 제일 많았던 건 뭐예요? 자기 필요, 이익. 이게 한 80%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15%는 사회적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필요예요. 이익. 내가 이 모임에, 선생님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그 모임에서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생활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첫 번째 참여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 내가 저 모임에 가서 도움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딱 누가 있으면 안 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가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저 관계,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서로 친밀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나 필요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조금씩 줄어들고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관계. 사회복지사끼리, 우리 동네 복지사끼리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서 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데는 그렇고요. 자립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늘어나냐면 이제 가치가 늘어나요. 가치. 이제 스터디도 해봤고
사회복지 실천도 해봤더니 이제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렇게 자립하는 과정이 되니까, 이 자립하는 과정이 되니까 그러한 가치를 인식하신 분들 위주로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우리 모임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 우리 모임만 이렇게 하다가 1, 2년 있다가 그냥 직장 다 취업되면 끝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죠.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 필요와 이 참여를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굉장히 초기에는 굉장히 많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모임을 시작하면 가장 많은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계지향성.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가족 공동체랑 유교적 정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동양 사회가 그런데 한국 사회가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친구 또는 지인의 소개, 권유, 타인을 통해 항상 정당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임에 나중에 이 모임을 형성하고 나서 또 확장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멤버분들이 아는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훨씬 좋아요. 그냥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질성이 생기면 이 모임에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모인 분들끼리 보다 돕고 나누는 관계를 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어떤 동질성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당화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것보다는 누구로부터 찾아야? 친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검은 잠바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검은 잠바 입고 다니고. 그죠? 요즘에는 또 뭘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저 해외 나가면, 40, 50대 분들은 꼭 뭐 입어요? 잠바. 이런 걸 꼭 입고. 그래서 저 잠바만 보면 한국 사람인지 딱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 애들은 다 검정색을 입고 다녀요.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다 검정색이에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사회 환경 자체, 살아온 환경 자체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오기보다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내가 이 모임에 오는 게 맞아? 내가 우리 동네 복지사 이거 실천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자기가 정당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주 세 가지. 또 하나는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한 활동이나 지향.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스로 호기심을 가져요. 우리 동네 복지사? 이게 뭘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내가 진짜 자격증은 땄는데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번 기회에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볼까? 뭐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관심. 그래, 이걸 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취업도 가능할까? 뭐 라고 하는 보다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 희망, 동기부여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뭐 요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는 내 노후에는 필요하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 모임들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성장해 가냐면요. 특히 50대 여성분들은 놀라운 변화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
처음에 모임에 왔을 때 자기 주도성이 없어요. 그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게 거의 없으신 분들이 50대 여성이에요. 50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글쎄요, 저는 여태까지는 우리 애들 키우는데 우리 남편 저녁 밥상 차리는 게 우선이었지,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생각을 해봤으나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하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군대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남는 시간들, 그 남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향이 많더라. 나 헛살았어. 나 좀 너무 나에 대해서 투자한 게 너무 없었어.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성장, 자기 주도성에 대한 강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판단을 해서 이 모임에 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극도로 많이 있고요. 작은 성취감에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이 행복감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야기되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특히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자발적 동기 강화, 비전과 성과를 제시하는. 그래서 굳이 제시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비전과 성과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요, 이 동네 복지사 선생님들 간에 관계가 되게 친해지고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작은 역할들을 제가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감사, 또 어떤 분한테는 임원은 아니지만 뭘 부탁했냐면 선생님들 생일 좀 챙겨주세요. 그분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생일만 잘 챙겨서 단톡방에 누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댓글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그분 역할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우리 동네 복지사 모임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정기 모임이 끝나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점심 식사를. 그래서 제가 이 식사 비용은 복지관에 내가 어떻게든지 복지관에 다른 예산은 주실 필요 없고요. 우리 동네 복지사 분들이 정기 모임 할 때 점심 식사할 수 있는 비용만 좀 책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정기 모임 때는 뭐예요? 공식적인 관계예요.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밥을 먹는 건 뭐예요? 비공식적 관계예요. 비공식적. 그러니까 친목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밥을 자주 먹으면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선생님들 꼭 무슨 교육이 끝나고 뭐 할 때 꼭 식사 같이 하시고, 식사 끝나면 끼리끼리 또 커피라도 한 잔씩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친밀해져 가는.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모임이 성장한다라는 건요,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예전에 이제 모임을 할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죄송하지만 50대인 분들 이렇게 모이시면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기 선생님이 제가 좀 회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또 얘기 옆에서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공식적인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주부로 살아셨던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 잘 안 해보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너무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룰대로만 해야 된다. 자기 이거 당하면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뭔가 민주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의사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기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높여갔죠. 그래서 그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많이 높아졌다. 소속감이 늘어났죠. 구성원과 나누는 사회적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립화 과정은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 모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결국에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결국에는 나의 일상이 경제적 활동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경제적 활동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사람이 그 모임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대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뭐 이런 거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자립화에 대한 모임을 워크숍을 여러 번 했고요. 그 나온 내용은 우리 모임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뭐냐? 소속권과 결손력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모임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회칙, 운영비, 회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저희 복지관의 바자회 때 이분들이 먹거리를 부스를 직접 맡으셔가지고 먹거리 활동을 하고 거기 나온 수익금은 뭐예요? 복지관에 조금 후원금 내고 나머지 10% 내고 나머지 90%는 자기 모임 활동비로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게 되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일자리, 이거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신사복지관도 서울시 참여 예산에 2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저희도 내라 그래서 냈더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주역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우리 동네 복지사 주민이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당사자를 발굴하거나 찾동하고 연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참여자 모집,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기 교육 과정을 지금 가져서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거는 올해 일정이에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동네 복지사가 가장 적합한 사회적 경제 모델은 제가 볼 땐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 왜 그러냐? 우리가 모인 분들은 일반 지역 주민들이 모이셨잖아요. 모이셔갖고 결국에 누구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누구? 그 주민들은 누구예요? 바로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모델을 지켜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협동조합부터 설립을 안 하고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부터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모임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시간이 좀 되면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분들인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시고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갖는 전문성 이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선생님들 가장 아까 우리 사회가 모두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전문가야 라고 인정하는 직업이 의사랑 변호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 안 하시나요? 의사가 전문가 아닌가요? 변호사는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뭐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때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도 좋아라 하고 여기 사회복사 우리 동네 복사 선생님도 좋아라 하시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10분 안에 그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걸 할까요? 아니면 요 강의는 다 됐는데 그냥 질문을 받고 마칠까요? 네?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10분도 안 바꿔서 네,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10분만. 요거를 좀 예. 저랑 같이 한번 들으셔서 이거 어디로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되나? 네.
네, 팀장님한테 괜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요구해서 죄송하고. 자, 제가 우리 동네 복사 선생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10분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네, 글씨는 엉망으로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의사의 클라이언트는 누군가요? 환자. 환자는 어떤 분이죠?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나요?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은 의사한테 갈 일이 없어요. 이거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는 누굴까요? 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다 변호사한테 가나요?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는 법률적 의뢰인이에요.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간 사람만 클라이언트예요. 법률적 의뢰인이에요. 의뢰인.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는 누군가요? 뭐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네? 사회적 약자만 배웠나요? 또 사회복지사한테는 또 사회적 약자만 대상을 한다는 건가요? 여러분 사회복지 개론을 보시면 전 국민이라고 나옵니다. 전 국민의 행복을. 근데 이 말이 됩니까? 여기 선생님 길 가다가 만나면 저희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여기도 다 클라이언트예요. 만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의사는 시간 좀 넘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환자를 대상 의사가 오면 처음에 뭘 하나요? 네? 처음에 의사가 오면 선생님들 감기 걸려서 병원에 처음에 대기보 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뭐 그렇죠? 상담 내지는 왜? 진찰 하죠. 변호사는 처음에 선생님들 혹시 변호사 이용해 보신 분이 처음에 가면 뭐 하나요? 상담을 하는데 뭐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문제 확인을 하지 않나요? 진찰은 뭐예요? 아파서 온 거잖아요. 아픈 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파서 온 거에 대한 확인. 자, 사회복지사는 어쨌든 이거는 두 번째도 치고 사회적 약자가 왔어요. 사회적 약자가 오면 뭐예요? 예? 사회복지사가 오면 상담하죠. 뭐에 대한 상담을 하나요? 뭐에 대해서 상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다 배우셨는데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복지사 사정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정이 뭐예요? 사정이 뭐예요? 예? 사정. 탐색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이제 사정이라고도 하고 탐색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 확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의사가 상담 진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방하나요? 그거 내과고, 외과는? 진료하나요? 예? 그러면 저기 산부인과는? 다 뭐 하나요? 네? 치료하죠, 치료. 치료의 방법이 아까 얘기한, 예?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또 뭐 있죠? 처방도, 약 처방, 수술, 물리치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사도 나죠, 주사도 넣고. 자, 이렇게 한다고 쳐요. 자, 변호사의 상담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는 뭐 하나요? 상담하고 문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네?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말로만 하면 가서 다 알아서 하시나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요, 소송이에요, 소송. 그죠? 소송을 해요. 자, 사회복지사가 상담 문제 확인을 한 다음에 뭐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사회복지 기술론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두 글자. 네? 개입. 그렇죠. 개입. 선생님들이 훨씬 나아요. 학생들보다. 학생들이 그거 다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개입이에요, 개입. 자, 치료를 했죠. 그러면 의사는 그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뭐 하나요? 치료한 다음에 뭐 해요? 그 치료를 하고 나면 끝 땡인가요? 그 다음에 또 오라고 하는 경우 많죠. 왜 오라고 해요? 아, 다 낫는지 치료가 다 됐는지 확인해야죠.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라고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다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단계로 가요? 다시 여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여기로 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진찰을 잘못해가지고 치료가 됐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게 아닌가 하면 다시 처음부터 상담하거나 이런부터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소송했어요. 얘 소송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네? 얘도 평가를 해야겠죠? 뭐 이게 딱 대충 보니까 지금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 무슨 평가예요? 소송에서 다 이기나요? 지면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상소하잖아요. 근데 다 무조건 상소하나요?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으면 종결하는 거고, 원할 경우에는 항소하는 거고. 이거 뭐예요? 다 평가, 피드백. 그죠? 얘는 시간이 없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개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얘도 평가를 하겠죠?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평가를 해요? 자, 그럼 일단 놔두고 의사의 가장 전문성은 어디에 있나요? 네? 진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분, 네 분. 그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전문성이 있나요? 의사의 전문성은 치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인데 가서 아픈 사람을 고치지 못한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고 하잖아요. 돌팔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자, 변호사의 전문성은 어디 있어요? 네? 소송에 있어요. 소송을 했는데 맨날 져. 네? 그 맨날 지면 가겠습니까? 의뢰인이?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맨날 소송에서 지는데 가겠어요? 아니죠. 그 어디로 가요?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강남으로 가요? 서초동에. 거기로 왜? 소송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네, 법무법인 뭐 이런 쪽에. 그죠? 그 정관예우가 왜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소송률이 높다.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길 확률이 높으면 비용이 어떻게 해요? 10배 정도 비쌉니다. 싼 걸 찾으시면 싼 변호사. 싼 변호사는 소송률이 적겠죠. 이게 소송이 전문성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복사의 전문성은 뭐예요? 뭐에 대한 개입이냐 이거예요. 뭐에 대한 개입. 그러면 잘 보세요. 의사는 아픈 사람이었죠. 클라이언트가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변화됐나요? 안 변화됐나요? 변화됐습니다. 법률적 의뢰인이라고 하는 문제, 이 사람이 문제를 갖고 왔죠. 법률적 문제.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해결이 됐죠. 이 변화인가요? 변하지 않은가요? 변화예요, 변화. 그죠?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라고 치면 사회적 약자가 상담의 문제 확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개입을 합니다. 예? 그죠? 개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개별, 집단, 가족 다 들어보셨죠? 시호, 지역 이런 것들을 이런 실천 기술들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뭐야?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 그럼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 다시 한번 요거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 개입에 있습니다. 이 개입의 변화에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의사나 이런 치료사들은 치료를 통해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들을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이런 직업들보다 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사회복지사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인식해서는 이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좀 인식하셔서 나중에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역할을 잘 세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냥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동네 목사 선생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셨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알아야 내가 갖춰가야 될 자질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사가 학교 졸업한 20대 대학생들보다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요, 집니다. 예,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뭐 책 보라고 하면 주부세요. 예. 그러니까 이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누가 이겨요?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실천, 아까 개입이라고 하는 건 이론과 지식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꾸 이게 패러다임이 있고요, 관점이 있고요, 이론이 있고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의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이 책에 다 나오는 이 실천 지혜가 뭐예요?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암묵적 지식. 경험. 삶에 있어서의 경험. 이론과 지식은, 이론과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나 이 경험만큼, 실천 지혜만큼 누가 유리해요? 우리 동네 목사 선생님들이 더 살아오셨고 삶의 굴곡을 다 거쳐셨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더 잘 살려셔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회복지사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동네 복지사는 앞으로의 비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